안녕하세요. 튜묵입니다. 지난주 10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에는 다크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노란 딱지를 먹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크웹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할 때도 좀 보기 쉬웠으면 좋겠고 꼭 그게 아니어도 이제 쿠르드족이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바로 검색했을 때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은 다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노란 딱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영상에 광고를 실어주는 광고주들 입장에서 뭔가 안 좋은 이미지 또는 우리랑 안 맞는 이미지에 우리 광고를 실어주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인데 왜 안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을 하겠냐라고 해서 광고주들이 싫어하는 이미지의 영상들을 제외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처사라서, 물론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노란 딱지가 주어졌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 딱지가 잠깐 있다가 보통 사라지거나 유지가 되더라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치 검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광고를 어디다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얘기도 할 겸 도입부에서 할 얘기도 건졌다 싶어가지고 그냥 뒀다가 나중에 풀리면 좋을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로 넣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0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이야기 3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딜레마, 누구의 삶을 앗아갈까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이기도 한데 단순히 철학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슈와 연결돼서 인공지능의 적용을 할 때 최후의 장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혁신 기술이 적용될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함께 알 수가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함께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저도 다뤄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럼 대체 어떤 판단 기준을 보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는 걸까 라는 부분을 조금 함께 알아보고 지금은 그럼 디플레이션일까 아닐까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겸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마, 누구의 삶을 앗아갈까인데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딜레마는 바로 트롤리 딜레마라고 부르는 딜레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걸 쉽게 얘기해 보면 바로 누구를 죽일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혁신적인 기술들이 등장하는 이때 가장 화두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딜레마라는 단어 자체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두 개뿐인데 그 어느 쪽도 우리 마음에 들진 않을 불편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을 바로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트롤리라는 단어는 대체 뭐냐? 이 트롤리는 이제 광물을 캐는 곳에서 광물을 옮기는 작은 열차인 광차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달리는 선로가 있고, 자, 근데 중요한 점은 트롤리 딜레마에서 이 열차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예요. 멈추지 못하는 상태고 속도도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래 지금 달리고 있는 선로 앞에는 5명의 사람이 이 열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선로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깥쪽에 레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는 움직이면 다른 선로로 이 열차가 달리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른 선로 앞에도 한 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트롤리 딜레마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레버를 가만히 놔두면 5명의 사람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의 목숨을 잃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레버를 움직이면 열차가 달리는 선로가 바뀌면서 다른 선로에 있던 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레버를 움직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서 고민하게 되는 것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트롤리가 왜 트롤리인지도 열차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로지 레버로 원래 선로를 달리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선로로 바꾸어 5명 대신 1명만 목숨을 잃게 만드느냐 뿐입니다. 여기 있는 5명 또는 1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도 확정적인 것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걸 추가 설명을 하냐면, 저도 어렸을 때 이 트롤리 딜레마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뭐 하는 질문이야, 이상해 라고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것들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현실에서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릿속 사고만으로 실험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롤리 딜레마를 통한 질문은 창의적인 대답을 요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실험이 불가능한 것을 이제 상상 속에서 극단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것을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트롤리 딜레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레버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것이 바로 사고 실험 속의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결정 내려보셨나요? 워낙 짧은 시간인데.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어떤 것들을 대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걸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너무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이 트롤리 딜레마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실험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생명의 경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볍고 무거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도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데, 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사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래도 악착같이 소를 구한다. 최대한 노력했지만 소를 구할 수 없었다. 이런 것처럼 생명의 경중, 여러 생명과 일부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고민하고 싸워왔던 부분이에요. 대를 위해서 소를 버려도 되나 이런 것들처럼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서 사람들이 이때는 소를 희생해도 되나? 이때는 소를 희생해야 돼 라고 판단하는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트롤리 딜레마에서도 5명을 그대로 두느냐 1명을 대신 희생시키느냐를 차이를 둔 이유기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레버를 움직여서 많은 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적은 수의 사람을 희생시키는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인구수를 위해서 적은 인구수를 희생하는 것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더 많은 것을 구했다. 즉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옳고 그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둘째로 또 사람들은 무엇을 죄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놓고 보면 레버를 가만히 두는 것도 사실은 5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레버를 당기는 행위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가만히 뒀을 때는 내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레버를 당긴다라는 것은 내가 개입해서 저 사람이 죽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레버를 가만히 둬서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즉 방치, 가만히 두는 것은 죄일까? 라는 어디까지가 죄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직접 죄를 짓는 것은 어디서부터 직접 죄를 짓는 걸까? 방치는 내가 직접 선택한 건가? 아니면 내가 레버를 당겨야지만 내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 이런 것들도 따져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만 하겠죠.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내가 레버를 움직이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여기서 레버를 움직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레버를 움직이는 선택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 말고. 자, 그 결과 5명의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레버를 움직이는 선택을 해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 한 사람은. 그럼 그 사람들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을 비난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제3자로서 레버를 움직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살인자들과 똑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살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는 선택이었다라고 해서 최대한 그래도 제3자들은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버무려져 있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끝도 없이 이건 정말 어려운 주제구나 라고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까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한번 영상 멈춰놓고 잠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죄일까? 어디까지가 생명의 가치가 차이가 없을까? 그러면 그걸 선택하고 나한테 이걸 물어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생각해 보셨나요? 뭐 안 해보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훨씬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레버를 움직이겠다라는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즉 5명 대신에 1명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저는 머릿속으로 아마도 5사람보다는 1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택했을 겁니다. 굉장히 슬프지만요. 자, 그럼 이제 미세하게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5사람보다는 1사람을 희생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그 1사람은 만약에 어린아이이고 다른 사람은 100세가 다 되신 5분이었습니다. 그렇대도 나는 여전히 레버를 움직여서 1사람을 희생시킬까요? 아니면 변화가 있을까요? 마음이 좀 더 불편해질까요? 아니면 연령대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조건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나는 레버는 이 상태에서 움직이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5명과 1사람이 아니라 5명과 4사람이다. 이쪽이 4사람인 거죠. 4사람인 거예요. 이쪽이 5사람 그대로인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나는 레버를 움직일까? 1사람이 아니라 4명인데 내가 이 레버를 움직이면 5명 대신 4명이 목숨을 잃는 상황인데 내가 그래도 움직일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디까지 생명을 똑같이 여기고 어디까지 또는 조금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라고 할 때 그럼 그 대는 몇 명까지고 소는 몇 명까지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뭐 꼭 열차일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용돼서 사용하기도 해서 여러분들 아마 일상생활에서 나 저거 비슷한 얘기 들어봤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트롤리 딜레마가 뭔지는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 트롤리 딜레마를 알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자, 인공지능 적용 최후의 장벽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트롤리 딜레마가 그 장벽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선택할지도 인간이 앞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능을 인공적으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즉 인공지능도 무엇을 배우도록 인간이 지시함으로써 지능처럼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이 뭔가를 배우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 이 A라는 인공지능은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면 자, 그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 A라는 인공지능은 만약에 음식을 만들면 밀가루가 주어지면 빵이 아니라 케이크를 만들도록 하는 인공지능이라면 밀가루가 있을 때 빵 레시피가 아니라 케이크를 만드는 레시피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애초에 인공지능이 무엇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람이 선택한 다음에 전달을 해줘야 인공지능이 일관성 있게 이럴 때는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자, 어떤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미리 다 계획하고 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바로 이때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란 것 중에 어떤 인공지능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위험에 처한 사람 2명이 있을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유사한 상황이라도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배우지 못한 것을 선택하거나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최근에서야 불거졌을까요? 그건 왜냐면 사람이 사람에게는 자, 너는 2사람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고 교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트롤리 딜레마가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생명을 희생시킬지 가르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인간끼리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끼리는 자,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옳다고 가르치진 않아요. 유일하게 옳다고 가르치는 것은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까지를 가르치죠. 인간끼리는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진짜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진짜 코앞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선택합니다. 반사적으로. 이미 교육됐다기보다는 그냥 반사적으로 그 상황에서 뭐 내가 구할 수 있다든지 나랑 가까웠다든지 아니면 뭐 나랑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한 명을 선택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누군가를 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컴퓨터, 즉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런 비슷한 자료들을 무엇을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기존에 어떤 자료를 학습했냐에 따라서 저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대답이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편한 상황, 불편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 가르치지 않을 생각인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바로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또 부득이하게도 5명의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도 충돌을 막을 수 없는 거리였고, 그렇다면 급하게 핸들을 꺾어 왼쪽으로는 다행히 꺾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5명의 사람의 목숨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벽이나 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지금 속도와 높이라면 탑승자의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탑승자의 목숨이. 자, 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과연 주어지지 않을까요? 또는 그냥 그 상황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맡겨두고 이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는 것을 두고 볼까요? 그럴 수 없겠죠. 결국 이 트롤리 딜레마는 이제 실생활에서 선택하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왜?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인공지능이 어떻게 계산하도록, 어떻게 판단하도록 하는 자료들을 줘서 교육을 시킬 건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트롤리 딜레마에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들을 학습시킬 것이고, 그 안에는 결국 이 학습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은 답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타당해야 돼요. 타당하지 않으면 이 인공지능은 5명 중 1명이 있을 때는, 5명과 1명이 있을 때는 무조건 1명 쪽이 죽도록 운전을 할 겁니다. 이 인공지능은 둘 중에 누굴 죽일 것인가에서 이렇게 대답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적어도 이해는 가고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괜찮은 게 있겠어 라고 싶겠지만 그걸 결정하지 않고서는 이 인공지능이 함부로 도로를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국가라는 시스템 하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이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잠깐 번외로 왜 자율주행차가 등장해서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됐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보자면, 만약에 운전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람인 경우에. 이 운전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왜 상황이 다를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운전자가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는 다들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이란 선택권과 책임을 모두 가진 주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 운전하면 자신이 희생하고 5명의 사람을 살린다면 대단하다, 영웅이다라고 할 것이고, 그게 아니어도 만약 자신이 살기 위해 5명의 목숨을 잃게 한 경우에도 솔직히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고 다만 죄책감은 갖고 살아야겠지 라고 그 순간의 선택은 어쩔 수 없었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끼리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공지능은 책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죄를 물어서 형벌을 줄 수가 있나요? 형벌을 주면 그게 인공지능이 슬프다라고 느끼고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주체라고 우리가 여기나요? 여길까요? 여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즉,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놓을 수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이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네. 누구를 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다들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어렵겠죠? 참 어렵겠죠? 그동안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해왔던 트롤리 딜레마라는 질문도 딱 들었을 때 그런 질문을 왜 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결정하지 않으면 이 기업은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자유롭게 책임지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끝나는 사람이랑 다르기 때문에, 직원이 잘못을 한 거랑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잘못이라는 걸 했을 때 책임을 기업이 모두 져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 제품이 나가서 잘못돼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건. 그 제품을 가지고 사람이 다뤄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부분이 해결나지 않으면 쉽사리 인공지능을 사람의 목숨이 놓인 곳에 놓을 수가 없게 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건 인공지능을 만들고 자율주행차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 더 적은 사람의 희생으로 더 큰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하여금 기업은 인명피해를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책임을 100% 물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거나, 또 어떤 일정 수준만큼 충분히 사람을 구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만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등은 결정을 하려면 결국 그 국가에서 법 체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괜찮게 판단한 거고, 또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롤리 딜레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선택해올 때 불편했던 것들, 쉽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것은 다행히 대답을 내려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가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삶에서 좀 불편한 선택들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까지 결론을 내려서 명료히 해주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생각, 사고가 그만큼 아주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만 기술도 이제 제대로 적용되고 실상을 해서 만나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이어지는 이야기들 끝에 이제 디플레이션의 판단 기준들이라고 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디플레이션이란 게 어떻고 왜 안 좋다라고 말할까?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라이브 중에 말한 것을 이제 편집해서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링크를 눌러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다룰 이야기는 최근 한국은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 너무 위험한 상태다, 위기가 고조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보통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려면 어떤 조건들을 주로 보는지 한번 우리가 좀 전문가의 시선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아직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그러니까 대체 전문가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좀 같이 보고 있다 보면 이건 확실히 디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시기에 왔을 때 우리도 좀 같이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디플레이션은 쉽게 말하면 물건의 가격 수준이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모든 물건 가격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돼야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면상에 2019년 7월에 보면 소비자 물가예요. 즉 우리들, 소비자죠. 돈을 지불해서 상품을 사는 사람들, 우리들이 느끼는 물건 가격은 플러스 0.6% 수준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8월에는 0.0%가 플러스였습니다. 즉 물건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2019년 9월, 즉 지난달에 마이너스 0.4%가 물건 가격으로 나오면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뜯어보고, 자, 물건 가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물건이라는 것은 사실 한 종류가 아니죠. 정말 많은 물건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IT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도, 그리고 석유 같은 에너지 자원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불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공공 서비스가 있죠. 우리가 국가에서 마련해 준 것 때문에 돈만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공공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다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9월에 마이너스 0.4%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도 0.0%로 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왜 어떤 전문가들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 우려는 되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하게 되냐면, 9월에 농축수산물이 0.75%, 석유가 0.25% 마이너스, 공공서비스가 0.16%가 마이너스예요. 이거 다 합치면 얼마죠? 마이너스 1.16% 정도가 되죠. 얘네가 마이너스 1.16%고 나머지가 플러스여서 그나마
마이너스 0.4%가 된 겁니다. 9월에. 달리 말하면 농축수산물, 석유, 공공서비스가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물건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9월에 많이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다는 건데, 물론 8월에도 영향이 있었죠. 최근에 글로벌 이슈 때문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죠, 유가. 석유가.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해온 것들이 국내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생산국은 아니죠. 외국에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이 영향을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인 농축수산물에서 농산물 쪽에서 가격 하락이 많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 8, 9월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 상황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공공서비스 같은 부분은 마이너스의 정도가 낮긴 하지만 플러스가 못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결국 지불하게 되는 돈이 적어지니까 물건 가격이 점점 저렴해진다라고 집계가 되어서 이것들이 다 한데 묶여서 8, 9월에 특히 물건 가격들이 많이 하락한 모습이 보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모든 상품들에서, 이거 말고도 모든 상품들에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라고는 보기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 즉 직장이 없거나 잃는 상태인 사람,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통계를 냈을 때 이 실업률이라는 것이 급상승하는 것도 역시 동시에 나타나야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1% 정도입니다. 요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9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은 거의 3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숫자는 낮은 게 좋은데 급상승하게 되고 다른 부분에서도 안 좋은 신호가 다 있어야만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한국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약 3.1%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 수위라고 보기까지는 여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도 되게 중요해요. 야, 앞으로도 계속 물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게 너무 심각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은 물건은 계속 하락할 거니까 야, 지금 물건 팔아놔야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팔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실제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용어예요. 자, 근데 최근에 이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점점 낮아지긴 했지만, 즉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은 마이너스로 심각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총 4가지였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지금 현재 한국의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사실은 성장 자체는 크게 할 수 없는 저성장 국가라고 하죠. 이 저성장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의 경우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점점 이자율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을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한 국가로서, 디플레이션을 겪는다는 게 아니라 한 국가로서 많은 수치들이, 이런 부분들이 닮아가고 있는 것뿐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미리 생각해서 너무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제가 뭐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여태까지 계속 다룬 게 있기 때문에, 네,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위기감을 갖고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서 좀 더 밝고 좋은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매우 아주 늘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디플레이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과도하게 디플레이션이 닥쳐왔으니 무조건 막 어떻게 하면 대피해야지, 이건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세 번째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의 기대나 예상이 경제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나 예상, 어떤 생각이 무조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야, 나는 그냥 얘기만 전달했을 뿐이야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타개할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공조를 잘해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 경계는 하되 흥분하지는 않은 상태로 지켜보자 정도로 보는 건 어떨까? 라는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어서 디플레이션은 어떤 조건으로들 다들 보는지와 함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한번 쭉 달려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 미래에 저한테 굉장히 미안한 녹화 시간이 찍혔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편집을 잘 해서 이번 주도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라이브 편집본이 잘 없게 됐는데 뭐 최대한 찾아내서 또 이제 편집본도 올리고요. 이슈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할본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좀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그것만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위해서 따로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잊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10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